기초 물리학. 이번 시간에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관찰하는 물체의 운동은 대부분 빛보다 훨씬 느립니다. 뉴턴 역학은 이처럼 빛의 속력에 비해 훨씬 느린 물체들의 운동을 관찰하고 표현하여 체계화했습니다. 이러한 체계화는 느린 속력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대부분을 기술하는 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빛의 속력에 가깝게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을 적절히 기술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한편 아인슈타인은 그가 26세 때인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운동하는 시기의 느려짐이나 운동하는 막대의 길이 수축 등과 같은 현상을 다루며 상대성 이론적인 운동량과 에너지의 형태도 논의하는 이론이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20세기 이후부터 많은 실험적, 이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성 이론이나 고전 물리 모두 이론적인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원자 크기 정도의 물질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 고전 물리학의 법칙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일관성 있는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 동안 1900년부터 1930년 사이에 물리학에 또 다른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은 미시적인 크기를 갖는 입자의 성질을 설명할 수 있었고, 특수 상대성 이론과 함께 우리가 바라보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기초 물리학을 학습할 김대중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 물리학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학습을 마치고 나면 상대성 이론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양자 물리학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 자, 먼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란 무엇일까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란 모든 관성 기준틀에서 역학의 법칙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리적 사건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선 기준틀을 설정해야 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관성 기준틀은 없습니다. 따라서 등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실행한 실험의 결과는 정지해 있는 자동차 안에서 실행한 같은 실험의 결과와 동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공식적인 정의가 바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인 것이죠. 그럼 그림 A에서처럼 작은 트럭이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트럭 내의 승객이 공을 바로 위로 던진다면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그 승객은 그 공이 연직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림 B에서처럼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관측한 트럭 위에 승객이 던진 공은 포물선을 그릴 것입니다. 이 두 결과로부터 알아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차이라면 이들 기준틀이 서로에 대해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준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관성틀 S와 S'가 있다고 합시다. 기준틀 S'는 공통좌표축인 X와 X'축을 따라서 기준틀 S에 대해 측정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시각 t는 0일 때 S와 S'의 원점은 같았다고 가정하고 어떤 사건이 어느 순간 공간상의 점 P에서 발생했다고 하면 이들 두 좌표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식들을 갈릴레이 시공 변환식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역학의 법칙들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전기나 자기의 법칙들이 모든 관성틀에 대해서도 같다고 가정한다면 빛의 속력에 관한 역설이 금방 생기게 됩니다.
빛의 속력의 작은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설계된 가장 유명한 실험은 1881년 마이컬슨에 의해 최초로 수행되었으며, 이어서 마이컬슨과 몰리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실험 결과는 에테르 가설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81과 82 두 방향에서 반사되는 빛이 관측 망원경에 도달하는 시간차는 두 빛 간의 위상 차이를 가지게 하므로 두 빛은 망원경의 위치에서 결합되어 간섭 무늬를 형성해야 하는데요. 마이컬슨과 몰리가 실험에서 사용한 기구는 0.01 무늬까지 검출할 수 있는 장치였지만 무늬 모양에서 변화를 검출할 수 없었죠. 그 이후 이 실험은 많은 다른 과학자들에 의해 여러 가지 다른 조건으로 수없이 반복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무늬 변화를 관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된 에테르에 대한 지구의 운동은 검출할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즉,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게 된 것이죠. 하지만 1905년에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대한 에테르의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갈릴레이 속도 변환식이 빛의 경우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성 원리로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물리 법칙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빛의 속력의 불변성으로 진공 중의 빛의 속력은 모든 관성 기준 틀에서 광원의 속도나 관측자의 속도에 관계없이 C는 3.0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이죠. 특히 가설 1은 역학, 전자기학, 광학 및 열역학 등과 관련된 모든 물리 법칙은 서로 등속도로 상대 운동을 하는 모든 기준 틀에서 같다는 것으로서 역학 법칙에만 관련되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포괄적으로 일반화한 것인데요. 실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정지에 있는 실험실에서 수행하는 어떠한 실험, 예를 들어 빛의 속력을 측정하는 실험도 그 실험과 등속도로 운동하는 다른 실험실에서 수행된 실험과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인 관성 기준틀은 존재하지 않으며 절대 운동을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에 의하면 두 번갯불이 기차의 앞과 뒤에 떨어졌을 때 A와 B의 중간에 서 있는 기차 밖 정지한 관측자 O에게 이 사건들은 동시입니다. 그러나 기차 속 관측자 O-에게는 동시가 아니며 그는 앞에서 오는 빛이 뒤에서 오는 빛보다 먼저 왔다고 주장합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두 관측자에게 빛의 속력은 같아야 합니다. 즉, 빛의 속력이 일정해야 하죠. 그러므로 기차 속 관측자 O-는 번갯불이 기차 뒤보다 앞에 먼저 떨어진다고 결론짓습니다. 이 사고 실험은 기차 밖 관측자 O에게 동시인 두 사건이 기차 속 관측자 O-에게는 동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틀에서 동시인 두 사건은 그 기준틀에 대해 운동하는 다른 기준틀에서는 동시가 아닙니다. 즉, 동시성은 절대 개념이 아니며 관측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은 기차 안과 밖 두 관측자가 두 사건의 동시성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일치는 빛이 관측자에게 날아가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대성의 더 깊은 의미를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시간 팽창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음 그림 A는 속도 V로 움직이는 기차 안에 거울이 고정되어 있고
기차 안의 정지에 있는 관측자 O-가 빛을 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림 B는 기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서 있는 기차 밖에 정지한 관측자 O에 대해 거울과 O-는 V의 속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관측자 O가 측정하는 빛의 이동 거리는 ED보다 크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 2에 의하면 두 관측자 모두는 빛의 속력을 C로 측정해야 하는데요. 관측자 O에 의하면 빛이 더 멀리 가므로 O에 의해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는 O-에 의해 측정한 시간 간격 델타 TP보다 깁니다. 그림 C는 움직이는 델타 T와 정지한 시간 델타 TP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한 직각삼각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직각삼각형에 나타난 값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델타 T에 관하여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기차 속 관측자 O-의 시간 델타 TP는 C분의 ED를 대입하고 풀면 시간 간격 델타 T는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V 제곱분의 델타 TP 또는 감마 델타 TP와 같습니다. 여기서 감마는 상대성 이론적 인자라 하며 이 감마는 항상 1보다 큽니다. 따라서 시계에 대해 움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측정된 시간 간격 델타 T는 시계에 대해 정지해 있는 관측자에 의해 측정된 시간 간격 델타 TP보다 길며 이 효과를 시간 팽창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량은 아주 다른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질량을 끌어당기는 중력적 성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관성적 성질이죠. 이 문제는 뉴턴과 다른 많은 물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께끼의 답은 1916년에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알려진 중력 이론을 발표하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즉, 빛도 중력장에 의해 아래로 휘어져야만 한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기준틀이 가속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그 안에 있는 관측자에게 자연의 모든 법칙은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둘째, 어느 곳에서나 그 점 주변에서 중력장은 중력이 없는 곳에서 가속되는 기준틀과 동등합니다. 이것을 등가 원리라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되는 재미있는 효과 중 하나는 중력에 의해 시간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 속에 있는 시계가 중력이 무시될 수 있는 곳에 있는 시계보다 느리게 가는 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중력장이 사라지게 하는 데 필요한 가속도를 나타내는 독창적인 식을 고안해냈으며 또 모든 점에서 중력 효과를 나타내는 시공간의 힘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양자 물리학. 먼저 흑체 복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흑체란 흑체에 입사하는 모든 복사를 흡수하는 이상적인 계입니다. 이러한 흑체에서 방출되는 전자기 복사를 흑체 복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복사란 물체가 뜨거워지면 열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가 속이 비어 있고 작은 구멍이 하나 있다면 이것을 흑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구멍을 통해 흑체 안으로 들어가는 빛은 흑체 내부의 벽을 때리면서 임의의 각에서 어느 곳에서는 흡수되고 다른 곳에서는 반사되기도 합니다. 공동의 벽은 공동의 온도에 해당하는 파장들을 가진 정상파들을 공동 내에서 형성하면서 다시 복사를 일으킵니다. 이들 정상파의 에너지 일부는 구멍을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사의 파장 분포에 관해서는 19세기 후반에 실험적으로 연구되어 몇 가지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전체 복사 일률은 온도에 따라 증가하는 슈테판 법칙과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파장 분포의 봉우리가 짧은 파장 쪽으로 이동하는
빈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실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1900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모든 파장에서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흑체 복사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플랑크는 공동 복사가 공동 벽에서의 원자 진동에 의한 것으로 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공동 벽에서 진동자의 특성에 관한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째, 진동자의 에너지는 E에는 NHF로 주어지는 어떤 특정한 불연속적인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은 양자수라고 불리는 양의 정수이고 H는 플랑크가 도입한 플랑크 상수라고 불리는 값으로 상수이며 F는 진동자의 진동수입니다. 각 진동자의 에너지는 불연속적인 값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양자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플랑크의 두 번째 가설은 진동자는 한 양자 상태에서 다른 양자 상태로 전이를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진동자는 양자 상태가 변할 때만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고 한 양자 상태에 머물면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광전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 복사에 대한 데이터가 수집되었던 19세기 후반에 어떤 금속판에 입사한 빛이 그 금속판으로부터 전자를 방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실험적 증거가 나왔는데 이 현상을 광전 효과라 불렀죠. 여기서 방출된 전자를 바로 광전자라 합니다. 광전 효과와 관련하여 아인슈타인은 플랑크의 양자화 개념을 전자기파로 확장했고 진동수가 F인 빛을 그 복사의 원천에 관계없이 양자의 흐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양자를 오늘날 광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제안한 광전 효과의 모형은 입사광의 한 개의 광자가 그의 모든 에너지 HF를 금속판에 있는 단 한 개의 전자에 줍니다. 따라서 전자의 에너지 흡수는 파동 모형에서 상상하던 연속적인 흡수 과정이 아니고 에너지 전달이 광자와 전자 간의 1대1로 입자의 상태로 이루어지는데요. 탈출 전에 금속판에 있는 원자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금속판에서 탈출하는 전자는 최대 운동 에너지 Kmax를 가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떨어져 나온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Kmax는 HF-파이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여기서 파이는 금속의 이람수라 합니다. 이람수란 금속 내에 속박된 전자의 최소 결합 에너지를 나타내며 그 값은 수전자볼트 정도이죠.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 발견된 광전 효과를 실용화하고 응용한 것들은 카메라의 노출계, 광전관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반도체 소자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콤프턴 효과에 대해 알아볼까요? 1919년에 아인슈타인은 에너지 E의 광자는 C분의 E는 C분의 HF의 운동량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후 1923년 콤프턴과 데바이는 독립적으로 광자의 운동량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연구했는데요. 고전적인 이론에 의하면 전자에 입사하는 진동수 F0인 전자기파는 다음의 두 가지 효과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복사압은 전자를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가속시켜야만 하고 입사 복사에 진동하는 전기장은 전자가 겉보기 진동수 F-로 진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F-는 운동하는 전자의 좌표계에서 본 진동수입니다. 콤프턴은 파동으로 잘 알려진 것에 입자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가 입자 모형을 적용한 산란 현상이 오늘날 콤프턴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하나의 X선 광자와 한 개의 전자가 충돌하는 양자적 모형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양자적 모형에서 전자들이 입사 방향에 대해 각 파이의 방향으로 당구공이 충돌하듯이 산란됩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동된 람다 다쉬는 자유전자로부터 산란된 X선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 컴퓨터니 계산한 람다 다쉬 값은 산란가계 함수로 나타내면 람다 다쉬 마이너스 람다는 MEC분의 H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요. 이 함수 공식은 콤프턴의 이동식이라 부르며 여기에 나오는 파이는 전자의 산란각을, 세타는 파동의 산란각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광자와 전자기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광전 효과나 콤프턴 효과와 같은 현상은 빛 또는 다른 형태의 전자기파와 물질이 상호작용할 때 빛은 에너지가 hf이고 운동량 p가 람다분의 h인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파동이라고 알고 있는 빛이 어떻게 광자 또는 입자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빛은 한편으론 에너지와 운동량을 갖는 광자로 이해되는가 하면 반면에 빛을 포함한 전자기파들은 오직 파동성으로서만 설명할 수 있는 간섭이나 회절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어느 모형이 맞을까요? 빛은 파동인가요? 아니면 입자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관측되는 현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실험은 광자 모형만으로 더 좋게 설명되며 또 어떤 실험은 파동성만으로 설명되죠. 하지만 결국 두 모형을 다 받아들여야 하며 빛의 본질은 어느 하나만의 고전적인 묘사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입자의 파동적 성질은 어떠할까요? 아마 빛의 이중성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입자의 파동적 성질 또한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관찰되는 모든 현상들은 파동이나 입자, 둘 중 하나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자나 전자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데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어떤 조건에서는 분명히 입자라고 불리는 것들이 파동성을 띈다는 것입니다. 1923년에 드브로이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광자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듯이 모든 형태의 물질 또한 이중성을 갖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참으로 혁명적인 이러한 생각은 당시에는 실험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정에 따르면 전자도 빛처럼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파장과 운동량의 관계에서 광자의 운동량은 P는 람다분의 H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식은 광자의 파장이 그 운동량에 의해 람다는 P분의 H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드브로이는 운동량이 P인 물질 입자는 람다는 P분의 H로 주어지는 고유의 파장을 가진다고 제안했는데요. 질량이 m이고 물질파의 속력이 u인 입자의 운동량의 크기는 P는 mu라고 하면 이 입자의 드브로이 파장은 람다는 P분의 H는 mu분의 H와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불확정성의 원리를 살펴볼까요? 이미 어느 순간에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측정할 때는 그 측정에 실험적인 불확정성이 생깁니다. 고전 역학에 의하면 실험 장치나 실험 과정의 궁극적인 정밀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한계는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리적으로는 아주 작은 불확정 정도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양자 이론은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무한한 정밀도로 측정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예측하고 있죠. 1927년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바로 이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그것이 오늘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즉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도를 말하는데요. 입자의 위치를 측정할 때 불확정성이 델타 X이고 운동량의 성분을 동시에 측정할 때의 불확정성이 델타 PX라면 두 불확정성의 곱은 결코 보다 작을 수 없습니다. 즉, 어떤 입자의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처럼 피할 수 없는 불확정성 델타 X와 델타 PX는 실험 장치의 결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주의 깊게 지적했는데요. 불확정성은 물질의 양자 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빛의 입자 모형과 파동 모형은 서로 보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세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을 상기하면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 물리학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자 물리와 핵물리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